안녕하십니까. 심장TV의 남창욱입니다. 오늘은 3만 구독자 달성한 심장TV에서 스페셜 영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영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부 교수님들이랑 같이 하겠는데요. 각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 심장내과, 특히 부정맥 환자들을 주로 진료하고 있는 황정민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세종병원 김영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아산병원 현준호입니다. 첫 번째 또 질문이 상당한 질문입니다. 바코드 D8U라는 아이디를 가지신 질문도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분께서 오메가3가 심장에 좋은가요? 건강식품 많이 나오는데 몸이 좋다고 하는데 이거 먹으면 심장에 좋은 거 아닌가요? 답변하기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완전히 동그라미는 아니지만 세모에서 동그라미에 가깝다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관상동맥 질환, 이전에 심근경색을 앓았던 환자에게 일반적으로 파는 거 말고 그거에 한 10배 정도 되는 고용량의 약을 이렇게 먹이면 심혈관 사건, 생존율 이런 것에서 도움이 된다라는 근거가 있고, 또 신부전 환자도 생존율, 입원하는 확률 이런 것들을 줄인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에게는 의사가 처방한 고용량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성인, 그리고 당뇨병, 그리고 뇌졸중, 심장질환이 없는 사람에게서는 큰 이점이 있는 데이터가 아직까지는 없고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어떤 대규모 연구에서는 고용량의 오메가3를 복용한 환자가 심방세동의 위험을 약간 올렸다는 그런 보고가 있기 때문에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필요한 분들이 드시는 것을 더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오메가3를 그 연구 결과처럼 먹으려면 한 줌 쥐어서 드셔야 돼요. 그게 도움이 된 결과는 그냥 이거 먹으면 좋지 않을까 하고 먹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적극 권하지는 않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건강식품이 도움이 되냐, 이런 약이 있다더라 도움이 되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만약에 아주 도움이 됐다면 저희가 처방을 사실 해드리지 개인이 사서 드시게 하시진 않았을 거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도움이 명확하면 아마 처방을 받았을 것이다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답인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네. 따뜻한 차나 뜨거운 음료를 마시면은 혈관의 기름기가 씻어 내려갈 것처럼 생각을 하셔서 중국인들이 차를 많이 마셔가지고 이렇게 건강이 나쁘지 않다, 기름기가 많은 걸 먹더라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서 차가운 거 절대 먹지 마 이러면서 따뜻한 음료를 많이 찾아서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많이 들었던 중국 음식 먹을 때 차를 같이 먹는다. 중국인들이라고 심장질환이 다른 인구 집단보다 월등히 낮다는 데이터도 없고, 월등히 낮은 데이터가 바로 이제 알래스카인들이죠. 거기서 나온 오메가3인데,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찬 것과 뜨거운 것은 특별히 이제 깜짝 놀라게 마시는 것들의 부교환 신경하고 관련이 많기 때문에 식사하고 나서 부정맥이 많이 생기는 것도 우리가 많이 경험할 수 있고, 드시는 것에 대한 위험감 반응 때문에 부교환 신경이 활성화되면 부정맥을 유발한다는 것은 이제 그건 완전히 알려져 있습니다. 시원하게 좀 따뜻하게 자기 선호에 맞춰서 드시는 건 관계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야지만 건강해 라고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과하게 찬, 과하게 뜨거운 것들은 상식적으로도 건강에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심장 건강을 위해 아스피린을 예방적으로 먹으면 어떤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옛날에 꽤 이런 게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여파가 아직도 좀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스피린은 그냥 먹어도 될까요? 외국에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아스피린이 몸에 좋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나도 예방적으로 먹어보자, 이런 움직임들이 예전에 좀 있었고요. 대규모 연구를 해보니까 별로 그런 것 같지는 않네 정도로 일단 요약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이가 많으니까 먹어야 된다? 득은 없는 것 같다. 그 다음에 당뇨가 있으면 심근경색도 많고 중풍도 많기 때문에 먹어야 된다? 약간의 득은 있는 것 같지만 출혈이 또 생기기 때문에 합산해 보면 아주 큰 득은 없는 것 같다 정도로 요약을 간단하게 해볼 수는 있고요. 좀 더 복잡하게 들어가면은 약간 나이가 있는 분들에게서 어떤 심혈관 사건의 위험 인자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서는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데, 일반적으로는 득은 크게 없다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결정을 미리 해주실 것 같습니다. 필요하면. 특히 또 아스피린은 부정맥 질환 있는 분들한테 무슨 중풍이니 이런 것들이 잘 오니까 혹시 이거 먹으면 예방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가볍게 하면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본인이 심방세동이 있거나 혹은 두근두근 하는데 이걸 먹으면 중풍이 예방이 됩니까? 라고 확실하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옛날에는 진짜 약이 없으니까 이런 아스피린 등등의 약을 먹고 했었는데, 심방세동에서 뇌경색을 예방하는데 아스피린 같은 항혈소 판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고, 개발돼서 완전히 많이 쓰이고 있는 새로운 항응고제 노악이라고 있습니다. 이 약은 아스피린하고 출혈 합병증은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뇌경색을 확실하게 예방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심방세동이 있다라고 확실히 확인됐으면 아스피린보다는 새로 나온 경구용 항고제를 드시는 것이 맞습니다. 명쾌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스피린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심장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먹을 약은 아니라는 거죠. 아이디 미련님께서 올려주신 질문입니다. 건강검진에서 심장에 석회화가 있다고 CT를 찍어보라 해서 찍으니 이 정도는 노화에서 온 겁니다. 괜찮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듣고 나서도 좀 찝찝하고 이런데 이대로 둬도 될지 약을 먹어야 될지 이런 고민. 관상동맥에 있는 특히 그 석회화를 저희가 CAC라고 표현을 하고 아마 검진표에 이렇게 점수도 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99점까지는 경미한 상승, 100에서 400까지는 중등도, 400 이상이면 중증, 4단계로 저희가 분류를 하고요. 이제 중등도 정도 되면은 이제 관상동맥 질환이 있을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행동요법이나 생활요법의 교정 같은 것을 저희가 권고를 하고 있고, 특히나 400 같은 경우에는 중증 석회화이기 때문에 관상동맥 질환이 있을 확률이 좀 많이 높습니다. 고위험군에 속하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사나 치료를 하는 것을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이었거든요. 건강검진에서 석회화 점수가 높다라고 해서 내원을 하였고 그 환자에게 CT를 이제 찍어봤더니 관상동맥이 유의미한 협착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환자에게 여쭤보니 증상이 없었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공황장애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증상을 본인이 좀 억누르는 이게 증상이 아닐 거야 하다가 이제 내원을 하게 된 경우였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에 70-80% 이상 되는 협착이 있어 보였습니다. CT에서. 실제로 이제 관상동맥 조영술을 시행했더니 한 60에서 70% 정도 되는 협착이 발견이 되었고 심근분해 혈류량 측정을 했는데 83, 0.83으로 나와서 그분은 이제 향후에 더 진행하지 않는지 계속 약물을 먹으면서 관찰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듯이 저희가 관상동맥에서의 칼슘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지표로 인지를 하고 의사들도 추가적인 검사나 치료를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이 있다고 얘기 들으시면 상담을 하러 병원을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설명을 들으시고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역시 자료는 어디 있다고요?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찾아보시면 상세한 설명들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한 달 전에 심방세동을 진단을 받았고 약을 처방받아서 복용 중에 있습니다. 평생 약을 먹어야 할까요? 아마 이분은 뭔가 두근거려서 진단을 받고 약을 먹었는데 그 뒤로는 증상이 이제 한 번도 없겠죠, 아마.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거 약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냐면 하나도 증상이 없는데 정말 약 먹어야 되나 싶은데. 너무 많이 받아본 질문인데요. 사실 우리가 고혈압, 당뇨는 알지만 이제 심방세동이 그 다음에 추가가 돼도 될 정도로 잘 우리가 알아야 될 만성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내과는 사실 그 완치가 잘은 없습니다. 대부분 이제 관리, 조절인 것이죠. 심방세동도 안타깝지만 만성질환의 하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만성질환은 완치가 아니고 관리가 조절이 되겠죠. 한번 있은 사람들은 없어지는 병은 아닙니다. 혈압도 당뇨도 마찬가지지만 관리가 잘 되면 약도줄을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안 먹고 경과를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심방세동도 역시 약을 끊어볼 수도 있고 안 먹어볼 수도 있겠지만 경과를 계속 봐야 된다. 유발인자. 이게 술이면 술 혹은 아이스크림이나 찬 것만 먹으면 생기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 가능하면 피하고 안 생기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고, 그런데도 생긴다. 그러면 이제 약을 드셔야 되고, 약을 드셔도 생기면 시술을 하고, 그런 식으로 조절 관리해 나가는 것이지, 안타깝지만 약을 안 먹어도 되고 완치가 되고 그런 병은 아닙니다. 이게 심방세동뿐만 아니라 심부전 환자분들도 또 약이 많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좀 숨이 많이 차고 이래서 약이 종류가 많았어요. 이제 좀 먹다 보니까 좀 증상이 좋아요. 이거 아침 저녁으로 내가 이 약을 다 먹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죠. 안정되었을 때 약을 줄여볼 수는 있지만 완전히 모든 걸 정상인처럼 아예 안 먹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증상이 좋아지고 병이 컨트롤되고 있지만 병 자체가 지워진 것은 아니다. 그 병이 다시 불피오르지 않게 억눌러주는 역할 정도의 약은 유지를 해야 된다 정도로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심장병은 많은 부분이 극복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현존하는 치료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해서 환자분들께 이렇게 추천드리는 거기 때문에 믿고 따르시는 게 가장 좋은 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비만을 옛날에 이제 나의 잘못, 나의 의지의 문제 이것만으로 이제 치부를 하다가 최근에 이제 비만이 질병의 하나처럼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고 새로운 아주 좋은 치료법들이 좀 나왔어요. 치료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것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비만에 대한 인식이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단순한 체중 증가가 아니라 이제 질병으로 관리해야 될 만성 질환으로 저희는 이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고 나중에 이제 유병률, 생존율이 달라진다는 이런 얘기고요. 비만이 왜 생기느냐를 봤더니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이요법, 생활습관 개선 이것만으로 해결이 되지가 않는 경우가 많고 저희가 약
약물 치료, 비만 수술, 행동요법, 그리고 심리적 치료까지 병행되어야 비만을 길게 쭉 관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찍었던 영상에서는 국내에 도입이 아직 되지 않았다라고 했던 위고비라는 약제가 이제 도입이 돼서 한국에서 시판 중입니다. 많은 데이터가 있고 당뇨 그리고 신부전 이런 환자들에게서도 큰 효과가 기대되고 있어서요. 주치의와 상의하에 처방을 받고 시도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흔치 않은 부작용이긴 하지만 췌장염을 생기게 할 수도 있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제는요, 꼭 의사 선생님들하고 상의해서 의사 선생님 관리하에 주사를 맞는 게 맞습니다. 먹는 약도 그렇고요. 이것도 우리가 좀 많이 요새 듣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스마트워치로 부정맥이나 고혈압 이런 거 알람이 뜨면 이거 가지고 내가 고혈압이다, 부정맥이다 진단을 해도 되는 건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최근에는 스마트워치로 맥박수 측정뿐만 아니고 이제 심전도 기능이 있습니다. 심전도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많이 설명해 드렸으니까 제 영상도 한번 보고 오시고, 이 스마트워치로 찍은 심전도는 잘 찍힙니다. 잘 찍어야 됩니다. 이게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30초 정도 스마트워치에다가 손을 대고 안정된 자세에서 찍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증상이 있을 때 스마트워치로 심전도를 찍어오면 진료에 아주 큰 도움이 되죠. 스마트워치를 통한 심전도를 찍었을 때 세 가지 판독이 나오는데, 동리듬, 심방세동, 그다음에 판독할 수 없음 이렇게 나오고, 동리듬을 세임 리듬, 똑같은 리듬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던데 그게 아니고 정상 리듬을 말하는 것이 동리듬이고요. 두 번째 심방세동은 질환 명의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는 판독 불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동리듬이 나오면 괜찮을 가능성이 높고, 나머지 판독들은 사실은 스마트워치의 판독을 믿기가 지금으로서는 어렵습니다. 판독은 저희랑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스마트워치로 심전도를 찍어서 오면 그걸로 진단을 딱 내릴 수가 있나요? 세계적으로도 스마트워치로 심방세동을 첫 진단하지는 않습니다. 첫 진단은 확실하게 병원 가서 공인된 검사법으로 해야지만 이제 인정이 되고 치료도 보험이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그렇습니다. 혈압은 경험 있으신가요? 주변에서들은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일단 스마트워치도 있었고, 링 같은 것도 있었고, 어떻게 되는 것도 있었고 한데, 비교적 정확하게 잴 수 있다라는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진짜 혈압 잰 것과 링 상관관계가 한 80% 이상 된다는 결과를 봤기 때문에, 저는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워치랑 링이랑 둘 다 있으면 뭐가 더 나을까요? 심전도나 이런 걸 볼 때. 워치로는 심전도를 찍을 수가 있습니다. 워치가 손목하고 닿는 부분이 내 몸을 하나 닿고 있고, 용두라고 하나요? 거기다가 다른 손가락을 얹는 순간 우리 몸에 두 군데를 기록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심전도는 항상 두 군데를 기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됩니다. 근데 이제 반지는 그게 안 되죠. 그래서 반지로는 심전도를 찍을 수는 없고, 맥박증 둘 다 가능하고, 링을 통한 혈압, 갤럭시 워치로 통한 혈압은 보정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정확한 혈압 측정한다기보다는 아예 혈압 상태를 계속 측정하는 도구로서 쓰는 것이고, 특히 주무실 때 혈압도 측정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전망이 밝은 분야인데, 아직은 이걸 완전히 치료에 넣기에는 조금 이르고, 진단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이걸로 진단을 할 수 없다는 게 첫 번째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진단이 되고 난 환자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틀림없이 지금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 정보들은 의사 선생님과 공유했을 때 치료의 방침을 정할 때 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환자분들이 그것만 가지고 내가 뭐 어떻다 저떻다 이렇게 해서 혼자서 판단해서 진단하고 치료하는 방향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질문은 굉장히 많고 댓글이 많았습니다만 저희가 1, 2부 나눠서 주요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해봤습니다. 우리 세 분 교수님께서는 내 심장의 건강을 위해서 이거 하나는 꼭 권하고 싶다. 제가 환자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시면요, 재미없게 살면 된다라고 일단 간단하게 얘기 드리는데, 소처럼 여물을 좀 먹고 튀기거나 이러지 않고 쪄서 먹고, 이렇게 되게 맛없는 형식이거든요, 사실. 재미없는 삶의 방식, 힘든 삶의 방식을 재미있는 방식으로 바꾸어서 발견할 수 있고 그것을 유지할 수 있으면 건강해질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비유를 드리자면 MBTI처럼 사람에 따라서 맞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요즘 치료법에도 이렇게 개인의 맞춤 치료를 강조를 하고 있는데, 본인이 일단 본인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야 되고, 병원 찾아서 상담받고 본인이 주도하에 본인 건강을 챙기시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힘이 빠지는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희의 목표는 아픈 사람을 안 아프게 만드는 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아프지 않은 사람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은 어렵습니다. 더 건강한 심장을 위해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팁을 드리면요, 심장 TV를 열심히 구독하시면 건강해지실 수 있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거기서 얻어지는 정보를 통해서 본인의 생활을 바꾸시면 훨씬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세 분 교수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심장TV는 내년에도 계속 좋은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